저는 올해 52,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고 딸과 아들 둘 다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 사회생활을 하며 집을 나갔어요. 이제 집에는 남편과 저 둘뿐이죠. 요즘은 조용해서 좋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도 지나고 퇴근한 남편과 밥 먹고 TV 보며 웃는 그런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겐 세상 누구보다 닮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죠. 어릴 때부터 우린 정말 구분이 안 갔어요. 부모님도 헷갈릴 정도였으니까요. 어릴 적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동생이네 하고 대답해서 하루 종일 서로 반이 바뀐 채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날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 오늘 학교 어땠어? 민정아? 하시길래 제가 저 민정 아니고 민주예요.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생은 항상 저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어요. 저는 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요. 그래서인지 늘 사람들한테 둘 중 누가 언니야? 하고 물어보면 동생이 먼저 웃으면서 제가요. 하고 장난치곤 했죠. 그렇게 자라서 각자 결혼을 하고 서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동생이 이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저 제 일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 아파트 근처로 와. 혼자 외롭잖아. 나랑 자주 보자. 결국 동생은 제 집 바로 옆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날 이사 도와주면서 이제 우리 다시 붙어 다니겠네? 하며 둘 다 웃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자주 만났어요. 저녁에 갑자기 전화해서 언니 와인 한 잔 할래? 하면 저는 좋지 하며 냉장고에서 치즈 꺼내고 남편은 너희 둘이 또 파티냐? 하며 웃곤 했죠. 가끔은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동생이 제 집 빈방에서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잃어버렸던 자매의 시간을 다시 찾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그땐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게 그날 밤 무너지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은 평소처럼 평온한 밤이었어요. 동생이 저녁에 들러서 셋이 같이 밥을 먹었죠. 남편이 오늘은 나도 처제랑 한잔하자 하며 맥주를 꺼냈고 우린 TV를 틀어놓고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목이 너무 말랐어요. 냉장고에 있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시자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을 지나 천천히 동생이 자는 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왜 저기로 가지? 그저 화장실이라도 들르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더니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남편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동생이 아파서 그런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조용히 다가가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남편이 내 쌍둥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동생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하다는 듯이. 잠시 후 서로의 옷이 천천히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를 탐하며 몸을 뒤엉켰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리고 손끝이 얼어붙었죠. 그 광경이 너무 역겨워서 무심결에 헉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숨을 죽였어요. 혹시 들켰을까 싶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취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물러나 급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근데 왜 저럴 수 있지? 부정하고 화가 나고 머릿속이 뒤엉켜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 자고 있어? 그의 목소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선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잡자.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뭘 해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자막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둘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러다 또 허무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덮고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이대면 나만 미친 사람 취급받을 텐데. 혼자 머리를 싸매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인터넷 검색창에 손이 갔습니다. 불륜 증거 확보 방법. 수십 개의 글이 쏟아졌고 그중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불륜탐 정사무소 15년 경력 사생활 조사 전문. 리뷰가 꽤 많았어요. 결국 거기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조용한 상가 3층, 좁은 복도 끝에 걸린 간판 하나. 문을 열자 약간 묵직한 분위기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든든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죠. 제 쌍둥이 동생이요. 이혼하고 제 옆집으로 이사와서 자주 놀러 왔는데 며칠 전 남편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둘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떠올라 목이 바짝 말랐어요. 탐정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다만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돼서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이에요. 불륜이 원인이 되어 가정이 파탄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단순히 문자나 통화 기록보다 둘이 실제로 관계를 가진 장면이 담긴 영상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게 있으면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없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장면을 또 봐야 한다는 거잖아.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
그게 가장 확실하지. 하는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탐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소형 카메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이 비는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그때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해 드리죠. 그리고 촬영된 영상은 법원 제출용으로 보관됩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주세요. 증거를 잡고 싶어요. 탐정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결국 이건 복수라기보다 증거 싸움이에요. 감정으로 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겨우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엔 내가 당하지 않겠어. 이제부터는 내가 두 눈으로 진실을 잡을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낮 집 비우실 수 있죠? 그때 카메라 설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남편은 출근했고 저도 마침 장을 보러 나갈 생각이었어요. 네, 지금 괜찮아요. 문을 열자 어제 봤던 그 탐정이 말끔한 복장으로 서 있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엔 믿기 힘들 만큼 작은 카메라와 녹화 장치가 들어있더군요. 이건 시계형 카메라예요. 벽 쪽 콘센트 근처에 두면 전원 걱정도 없고 평범한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여서 아무도 눈치 못 챌 겁니다. 그는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위치를 확인했고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더니 말했어요. 이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 전부가 찍힙니다. 특히 침대 쪽 움직임이 잡히도록 조정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냉정함이었어요. 그래, 이제 끝내자. 설치가 끝나자 그는 작은 리모컨 같은 걸 건넸어요. 이걸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24시간 자동 녹화도 가능하지만 원하시는 시간대에만 켜도 돼요. 저희 쪽 서버에도 백업이 남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의심하면요? 걱정 마세요. 겉으로는 그냥 무선 시계처럼 보입니다. 직접 전원을 꺼도 렌즈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곤 마지막으로 제 눈을 바라봤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제일 무서운 건 진실을 보는 순간이에요. 그걸 감당할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남았습니다. 진실을 보는 순간, 그날 저녁 저는 동생과 같이 집에 있었고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셋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살짝 켜고 휴대폰으로 원격 연결을 해놨죠.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방이 고요히 비쳐 있었어요. 아무 일 없을 수도 있다고, 그냥 내가 과민한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몇 번이고 속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휴대폰에서 알림이 떴어요. 움직임 감지, 자동 녹화 시작.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불 꺼진 거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만 봐도 알아요. 내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또 시작됐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 봤던 그날처럼 손이 떨리거나 숨이 막히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들의 거짓을 조용히 기록하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래, 이게 필요했어. 이제 내가 진리가 없지. 다음 날 아침 탐정에게 연락을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파일은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죠. 소송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걸로 끝내실 건지.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창틀 위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끝까지 갑니다. 이제 이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오직 복수의 냉정함 뿐이었죠. 다음 날 심장이 자꾸만 떨려서 손이 조금 덜덜거렸어요. USB 담긴 작은 케이스를 들고 다시 탐정사무소로 향했죠. 탐정은 USB를 받자마자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좋네요.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가볍게 말하더니 한 장면을 보고 나더니 표정이 확 굳더군요. 잠깐만요 하고 화면을 확대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이 여자 얼굴이 언니랑 너무 닮았어요. 일란성 쌍둥이라면 영상만으로는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숨이 막혔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죠. 탐정은 조심스럽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초기에 쌍둥이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화가 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냉정을 찾으려 했어요. 그럼 이 영상은 무용지물인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탐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영상만으로는 상대가 부인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영상 속에는 다른 단서들이 있습니다. 탐정은 영상을 한 장면씩 더듬어 보여주더니 내 눈에 띄는 한 장면을 멈췄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 윤활제 같은 게 쓰였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윤활제가 혹시 그대로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 어젯밤 방 안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맞다, 동생이 침대 옆 서랍에 작은 통을 둔 적이 있었지 하는 기억이 났습니다. 탐정은 바로 현실적인 대안을 말했어요. 집에 그 제품이 남아있다면 윤활제 속에 강력한 순간 접착제를 섞어두세요. 대신 그 안에 순간 접착제를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도록 꼭 장갑을 끼고 넣으세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의아해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죠? 탐정은 이어서 말했어요. 다음 또 그 둘이 방에 들어가서 윤활제를 사용한다면 틀림없이 둘의 신체는 붓게 될 겁니다. 그 상태로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때 그 현장을 급습하여 사진을 찍고 119에 신고하세요. 그렇게 병원까지 가서 피 검사를 하게 된다면 남편의 불륜 대상이 쌍둥이 동생이었음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겁니다. 나는 그 말에 놀랐지만 생각해보니
그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었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순간 접착제를 샀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와 방에 들어갔어요. 예상대로 그 작은 통이 거기 있었고 뚜껑은 살짝 느슨하게 닫혀 있었죠.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탐정 말대로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었고 그 안의 내용물을 대부분 버리고 순간 접착제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왔어요.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지만 이번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기록을 보고 기록을 잡아두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수없이 다짐했죠. 그날도 셋이서 저녁을 먹고 가볍게 한잔하고 먼저 안방으로 가서 누웠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설치해둔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기자 화면 속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오고 몇 분 뒤에 문 뒤로 익숙한 그림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 눈앞에서 그 둘이 다시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격렬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달라지더군요. 어떤 말 없이 분위기가 급격히 험해졌고 나는 화면 속에서 동생의 표정이 확 바뀌는 걸 보았어요. 순간 동생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었고 그 비명은 모니터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그 방을 급습했어요. 그리고는 놀란 척 카메라를 들고 그 둘에 엉켜있는 몸을 찍었어요. 쌍둥이 동생과 남편은 당황하여 무엇인가 나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몸이 붙어있는 고통스러움이 앞서 소리만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119에 신고했고 대원분들이 5분 만에 도착했어요. 결국 그 둘은 나체로 몸이 붙어있는 채로 이불 한 겹 걸친 채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은 그 둘의 상태를 확인했고 곧장 접착체를 제거하는 어떤 액체를 발라 둘을 분리시켰어요. 다행히 접착 부위에는 가벼운 발진 외에 큰 이상은 없었고 그 외에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피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피검사 결과로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는 제가 아니라 제 쌍둥이 동생인 게 증명이 되었고 그 둘은 카메라에 찍힌 영상과 함께 어떠한 부정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날 밤 이후로는 숨 쉴 틈이 없었어요.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구조대의 응급 기록과 병원 진단서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동생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기록들엔 사건 당시의 상태와 치료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의무기록 사본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이제 이 일이 나의 감정이 아니라 공식 기록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탐정이 확보한 영상과 내가 찍어둔 사진들도 경찰에 제출됐고 탐정은 포렌식 의뢰 결과지를 받아왔어요. 포렌식 결과는 명확했어요. 카메라가 잡은 방에서 발견된 잔여물에서 채취된 DNA가 동생의 검체와 일치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탐정과 내가 봉인해서 넘긴 그 통에서도 동일한 DNA가 검출됐고 라벨과 포장지의 제조번호는 영상 속 제품과 일치했어요. 이 순간 닮았다는 변명은 더는 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민사였어요. 탐정이 추천해준 변호사를 만나
자료를 건넸고 변호사는 차분히 정리해 주었어요. 이 조합이면 민사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재산 보전도 신청하죠. 그 말에 나는 조금 안도했어요. 감정이 아닌 법률의 언어로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첫 재판날 법정 대기는 떨렸어요. 변호사와 함께 들어설 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내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려 애썼어요. 상대 측 변호인은 영상에 닮은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하게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렌식 결과, 병원 기록, 이웃 증언, 아파트 출입 기록, 택시카드 내역 등 촘촘한 증거망을 제출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한쪽 방향으로 이어지자 재판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은 일부 인용됐어요. 재산 일부가 임시 동결되었고 상대는 외부로 재산을 쉽게 옮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내 심장은 무겁지만 안정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도망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재판은 몇 차례의 증인신문과 증거 검증을 거쳤습니다. 탐정, 구조대원, 병원의사, 포렌식 담당자, 그리고 이웃 몇 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어요. 증언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갔고 판사는 그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원고는 가정의 평온을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그리고 향후 접근 금지 및 명예회복을 원합니다. 판결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명했고 필요시 공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일부 재산에 대해 영구적 보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받던 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승리라기보다는 긴 전쟁의 한 고비를 넘긴 느낌이었죠. 돈이 전부를 되돌려주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당한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 자체가 컸습니다. 그 인정이 내게는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이는 동정했지만 어떤 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치유는 또 다른 과정이었고 나는 이제 그 과정도 하나씩 밟아가기로 했습니다. 법은 내게 선택권을 주었고 나는 그 선택권으로 싸웠고 조금은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았죠. 남편은 재판 이후 회사에서 사실상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고 불륜으로 위자료 물었다는 말이 퍼지자 회사 측도 손절했죠. 결국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안하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끊었죠. 이제는 그 사람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생은 더 비참했어요. 재판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도 고립되었고 이웃들도 다 알았죠.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그 사람 아니야? 하며 수군거릴 정도였어요.
한때 내 옆에 와서 웃으며 와인 마시던 얼굴이 이젠 사람들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건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